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는데요. 어제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은 현재 구금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편 탄핵 심판과 별개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 적부 심사가 수사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 또 탄핵 심판 상황 세 분의 법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내신 분이죠. 노희범 변호사 자리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내란 혐의를 둘러싼 수사,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다루게 될 탄핵 심판. 먼저 시민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도자로서 진술거부권이 아니라 얘기를 당당히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고요. 본인이 자기 무덤을 조금씩 파나갔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 무덤에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비극이거든요. 전 세계가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내란 수괴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를 했다면은 옛날 독재 왕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획책한 사람을 누가를 처벌을 하고 누가 단죄를 해야 됩니까? 진술 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왜 진술을 거부하냐고 자꾸 몰아붙인 것 자체가 법이 보장한 권리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무너졌죠. 법대로 되길 바라요. 법의 정의 안에서 탄핵이 돼야 된다면 탄핵이 돼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좌우라고 그러나 삐딱하게 하지 말고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법률 규정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면 되고 잘못 안 됐으면 잘못 안 됐다고 말하면 돼요. 법은 법대로 또 지킬 부분은 있는 거고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휩쓸려서 처리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잘못 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도 법대로 해라는 얘기죠. 공수처 자체가 그만한 권한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확실히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 짚고 싶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도 절차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렇게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체포 구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김 변호사님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신문 기일 열 때 이제 특히 그 구두주의 서면 심리 일반적인 헌법소는 다 서면 심리인데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당사자 출석을 첫 번째는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법 52조에 있는데 당사자가 한 번 불출석하면 그때는 한번 기일을 이제 넘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14일 날 첫 번째 기일이 있었는데 그날 변론이 4분 만에 끝난 이유가 이제 그날 불출석했기 때문이고 예. 그래서
그건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하지만 뭐 불가피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보면 제목이 당사자의 불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닌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지난 첫 기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이고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오늘 오후 5시 체포 적부심까지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형사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체포 적부심을 비롯한 그와 같은 형사 절차에 어떻게 보면 힘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 기일을 이번 변론 기일을 좀 연기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을 칼로 싹둑 자르면서 노라고 한 것은 뭐 누구 말대로 박절하다 이런 느낌이 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진행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적법 절차 보장 한마디로 어떤 청구인의 재판 참여권, 재판 진술권 방어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거의 KTX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 심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기존에 정해놓은 변론 기일에서 3회가 추가됐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원래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을 했었죠. 네. 당심판의 어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까지 정해진 거는 아마 국회 측에서 신청한 5명의 증인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면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하려고 아마 5차까지 아마 변론 기일을 정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에 아마 증인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몇 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증인을 이제 채택하면서 나머지 이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별히 뭐 판단을 뭐 더 하고 말고 이런 건 아니고.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면서 그 증인신문 절차를 사전에 고지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노 변호사님 그러면 추가 3회까지면 언제까지 정해진 겁니까? 지금 2월 6일, 11일, 13일까지 지금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 뭐 전체적으로 하면은 총 지금 8회가 정해진 거죠. 네. 지금 1, 2차 오늘 지났고요. 앞으로 6차 변론 기일이 정해졌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이 변론 기일이 몇 차례 더 이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예상할 수 있습니까? 뭐 저는 지금 추가로 정해진 2월 13일 정도까지면 증거조사, 증인신문 절차가 어느 정도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증인신문 절차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한 번 정도 더 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변론은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변론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대통령에게도 최후 변론의 어떤 기회를 주고 네. 나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2월 한 셋째 주 정도에는 최종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로 한 2주 내로
결정에 대한 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최 변호사께서는 이 일정을 어떻게 노 변호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어떻게 보시는지? 와, 제가 재판을 한 20년 정도 해봤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재판, 그러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재판이 가장 빠른 나라라고 칭송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절차 나름대로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절차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을 하고 있고 네. 형사소송법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큰 이념은 두 가지죠. 실체 진실 발견, 적법 절차 보장.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적법 절차의 키워드는 결국 당사자의 참여권, 절차 보장권, 그리고 또 반대 신문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 그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엄격한 증거 같은 것들은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서 했던 거는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어떤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반 형사 절차보다 적어도 그 정도만큼은 적법 절차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피청군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에 4가지 정도의 어떤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일거에 잘라버리는 이런 것이 과연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 김진우 변호사 이야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네, 일단 그 14일 날 처음에 그 대통령 불출석을 했으니까 한 번 기일이 추가되는 건 예정된 기일 추가였던 거고 이제 증인 신청 때문에 노희범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2개 더 한 건데 뭐 진행 과정에서 한두 번 더 추가될 수는 있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2월 중에는 아마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리고 나서 결정문이 2주 안에 나오냐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한 분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기일이 아마 1월 22일에 있을 텐데 이게 아마 한 회 정도 하고 끝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무리해서 구인 체제로 완성을 한 상황에서 탄핵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좀 갖지 않을까 헌재 내재적으로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길어도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은 임기 만료인 4월 18일 전에는 아마 종결하려고 할 거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뒤에 또 7명 체제가 되면서 좀 복잡하게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나 몇몇 장관들에 대한 탄핵 사건을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도 헌재에서 가질 수 있다. 이 정도가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쟁점 중 하나가 이제 내란 혐의 관련 수사 기록 활용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 수사되는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이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헌재의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자료 제출 요구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본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등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 조회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여기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재판, 소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가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헌법재판관님들도 법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돼 있지만 관련되는 그 하부 규정에 보면은 이거는 원본에 대한 것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지 인증등본 송부 촉탁 한마디로 복사 있는 본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법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사건에서 그 민사 사건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 검찰청에 이런 수사가 중요한데 그거 좀 인증등본 송부 촉탁해서 보내주십시오 하면 채택 안 해줍니다. 설령 채택해 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안 보내줍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이게 원본을 보내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사본은 보내도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님들도 좀 법 위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네. 이 내용이 이제 내란 혐의 관련 수사 기록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대부분 이제 증거로 채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법에 따라서 증거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노 변호사 말씀 먼저 듣고 네. 김준호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 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헌재 판단이 당연한 거고요. 네. 탄핵 심판 절차를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헌재법은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지장을 미치지 않겠다. 그런 차원의 일단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심판 규칙으로 32조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한 기록은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증 등본이라는 게 결국은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원본 대조필, 즉 원본과 동일한 겁니다라고 확인을 해서 네. 사본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는 하등의 지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심판규칙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서 재판의 증거로 채택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대통령 측 뭐 대리인단이 뭐 법을 위반했다거나 뭐 규칙이 뭐 법을 위배했다든가 이런 억지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당한 심판 절차와 증거 채택에 관한 규정을 좀 뭐랄까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태도고 네.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짧게만 제가 잠깐만요. 김준호 변호사 듣고 네, 최진영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 얘기하는 게 뭐 법리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선행 사건에서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다루어왔느냐라고 했으면 기존의 탄핵 사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런 식으로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온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조에 좀 문외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들 밖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감정에 대해서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예를 들면 선거 재판은 6개월, 3개월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도 네. 6개월 안 지켰으니까 무효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판과 관련된 절차 관한 규정이 조문에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훈시 규정처럼 해석하는 그 불가피함이 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순수 논쟁적으로 하면 이제 뭐 노희범 변호사님 의견에 전 존중하고 이제 그걸 더 이상 최진영 변호사님 의견도 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그전에 어때 왔냐라는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헌재가 오늘 이렇게 결정한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좀 쉽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된 수사 기록 또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삼게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고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히 불합리 불리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예단을 지나치게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저는 법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을 바꿔야죠.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 바꾸는 거 외에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뒤에 있는 51조 심판 절차의 정지 규정과 이렇게 앞뒤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럴 때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아마 굉장히 요즘 그 국민들이 잘 아는 규정일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을 해뒀을까요? 이게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형사재판 1심, 2심, 3심 가가지고 최종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와 같은 기록을 다 받아가지고 똑같은 사유로 해서 탄핵을 하고 봤는데 나중에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나와버렸어. 이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32조와 52조의 어떤 한목적적 그 해석을 했을 때는 진행 중인 지금 내란죄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그 국회에서 지금 그 거의 30쪽 되는 것 중에 거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내란이 기소되고 재판이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사실상 정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는 것이 합당하죠. 마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어떤 그 수사권 남용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동일하게 이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탄핵 절차를 정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편적으로 한 법만 보지 말고 그 법의 취지를 좀 보자는 겁니다. 네, 이 이슈는 노 변호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최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또 너무 분량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토론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헌법재판소법의 입법 취지를 법 해석에 있어서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문헌 그대로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이게 맞다, 헌재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조항은요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 조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심판 때도 인증등본 송부촉탁의 방식으로 다 받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뭐 바보입니까? 다 법률의 취지를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규칙도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대통령 내린단도 이거 모르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알면서도 불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법 52조 말씀하셨는데 수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자,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부족하다. 국회가 소추 의결한 탄핵 심판을 하는 데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형사사건처럼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은 그 재판의 어떤 사실 확정을 탄핵 심판 절차에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장치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중선 그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밀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사실 확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서 손준성 그 형사 재판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의 어떤 취지를 다 무시하고 있는 그대로 야 이거 해야 된다. 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해석을 하고 있는 잠깐만요. 겁니까?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 아니겠습니까? 네. 노 변호사님, 오늘 변론에서는 또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공방이 있었거든요.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조항, 우리 청취자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때 이 부분이 잘못 베껴진 부분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예문을 베껴왔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 이 주장이 탄핵 심판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그런 주장이 뭐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뭐 착오로 잘못 베꼈다. 비상계엄을 야당이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했다. 뭐라는 그런 주장이나 같은 급이 아닌가 싶고요. 너무 실망스럽고 변명치고는 너무나 구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대해서 뭐 논평할 가치는 못 느끼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변호인들이 오늘은 베껴 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공범들 간에는 최소한 변호인들이라도 입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 변호사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잘못 베껴 쓴 부분이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또한 그 계엄 포고령 1조는 정말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고 참 답변하기도 참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이 어떤 의견을 내나 지켜봤는데 과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겨오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우지 못했다라는 것이 과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 대통령께 그거를 드렸더니만 특히 그날 같은 경우에 이게 야간에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야간 통행 금지 같은 것도 넣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그거 빼라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에 거를 그냥 예전 거를 뺏기는 과정에서 했다? 납득하기 쉽진 않은데요. 다만 저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던 것은 정말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겸의 그 포구령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지웠지만 하다 보니까 앞에는 못 지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1차적인 설명은 나왔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계속 변론하는 그 요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능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호소에 가깝고요. 그냥 무능한 거예요. 근데 무능했다고 해서 이게 내란이 아니고 쿠데타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들도 보기에 좀 수준 없는 퀄리티인데 퀄리티가 낮다고 해서 처벌을 안 합니까? 내란을 획책했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쥐어짜는 그냥 그런 뭐랄까 그 변호인들의 고충은 알겠는데 최진정 변호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재판부 설득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많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고 선관위 전산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라는 점, 전반적으로 선관위 이제 선거 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이제 펴왔는데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에 대한 사실 조회를 선관위가 채택을 했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 변호사님? 글쎄 그냥 이거는 이제 하도 지금 아마 김용현 장관 건에서도 선관위 서버 부분 관련해서 보전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줬는데 네. 이게 아니라고 해도 계속 주장을 하면 그래도 증거 채택 정도는 재판부에서 또 해줘야 이게 네. 또 변론이 진행이 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년필인가요? 직접 썼다고 하는 그 내용 그 마지막에 자필 그 원고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게시가 됐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부정선거론을 상당히 중하게 인식하는 그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보다는 자유통일당 소속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론을 좀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은 부정선거를 거의 당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인데 이 자체가 과연 또 설득력 있을까? 그럼 본인의 당선조차 부인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그 당선도 다 부정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정하겠다는 건지조차 알 수가 없는 지금 불법을 얘기하시는데 부정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다. 의문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 내용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에 대한 사실 조회는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것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 부정선거에 여하튼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이 배경이 됐다. 근데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 판단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비상계엄 사태의 어떤 시체적 요건과는 관련이 없죠.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는지 여부도 의문이지만 설령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가 있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헌정체제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법치주의고. 근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해서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네. 헌법을 지키라고. 그런데 국민에 의해서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헌정을 유린하고 파괴하는데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 사실 반헌법적인 것이죠. 그 자체가. 네. 최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참 저도 참 굉장히 난감한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그 선거 무효 사건은 단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의 재판 연구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일일이 투표나 영제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법원의 어떤 그 선거 무효와 관련되는 소송의 판결을 믿기 어렵다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네. 실제로 그 본인들이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론에 떠밀려서 감사를 쭉 받고 났더니만 굉장히 많은 어떤 채용 비리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해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국민들에게 공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다. 마치 비유를 들면서 사체는 많은데 살인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냐라는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족하다. 물론 변호인들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선관위의 한 그 중국인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했는데 과연 어떤 답이 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들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가면서까지 또 국회보다도 헌법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면서까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어떤 의문을 확인하기 위한 선관위 자체에 대한 노력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 이런 부분은 한번 해볼 가치는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또 하나 국가 비상사태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야당의 입법 폭주, 정부 기관장의 줄 탄핵, 정부 예상 삭감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 간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뭐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맞득치 않은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 모든 권한들은 뭐 특별히 권리 남용이라기보다는 헌정 질서가 예정되어 있는 야당의 권한들을 그냥 활용하거나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그냥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를 이제 오히려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실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대선 불복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이 그 당선이 갈렸고요. 그렇다면 야당 지도자나 야당에 대한 존중도 그때부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하고 싶어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남탓만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이제 본인이 그냥 인식하는 것은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만 우리 헌법 질서가 얘기하는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비상사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노희분 변호사께 여쭤보고 최재형 변호사께 두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고도의 통치행위다 비상계엄 선포가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사법부는 계엄 선포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단 국헌 문란이 목적이라면 심사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 12.3 비상계엄 사태 또 12.12 군사 반란 이게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우선 지금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대법원 판례는 1996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1980년 신군부가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이걸 소위 이른바 내란 범죄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통치행위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12.12 군사반란은 그냥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로 기소가 됐던 거고요. 거기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두환 노태우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인해서 국무위원들을 모두 이제 비상계엄 통치하에 이제 둔 거죠.
그거를 통치 행위다.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것이 설령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우리는 사법부로서는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은 그것이 내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과거 대법원 판례처럼 내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논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 국가에서는 헌법에 다 구속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국가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뭐 통치행위론, 뭐 사법심사 배제론은 사실상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나고 지금 헌법학계의 어떤 통설적 견해에서도 사실 통치행위론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왜 이 주장을 하느냐. 이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의 적용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장을 아마 탄핵 심판에서 뿐만 아니라 아마 형사재판에서도 줄기차게 그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그 체포 집행된 이후에 대통령 개인 소셜 미디어에 한 8,800자의 윤석열 대통령 6필로 된 원고가 올라왔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은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재판관님들한테 구두 변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자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심증이 있었어요. 예. 그중에 그 근거는 뭐냐면 지금 바로 그 부분 상당 부분 앞에는 보면은 그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인식 한마디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그 비유를 하면서 전시나 사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 의미에서의 어떤 물리적 전시 비상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 고장 상태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탄핵농단 그리고 입법농단 예산농단 야당으로부터의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실상 부인하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소프트웨어적 의미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본인의 그 어떤 인식이고 그와 같은 어떤 인식에 대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도 어떤 국계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고 대통령의 그와 같은 결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 이런 측면에서 과연 재판부가 봤을 때에 적절하다라고 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란이 성립되는가. 내란이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80%에 해당하는 것을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김준우 변호사에게 물어봤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야당이 원인이었다는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걸 단순한 야당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키워드 3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농단, 입법농단 그리고 예산농단. 실질적으로 지금 29명에 대한 그 탄핵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행의 대행 체제 그리고 또 뭐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줄줄이 실질적으로 거의 뭐 내각이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안보를 지켜야 될 지금 안보 라인, 군 라인 장성들도 다 비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게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 무너뜨리는 이런 것이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그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군대를 동원하는 그것이 적절했는가. 오히려 포커스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김준우 변호사 의견까지 듣고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법심사론이 아예 완전히 전부 다 기각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굳이 노희범 변호사님 이제 헌재 오래 계셨으니 잘 아시지만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이 그때 아마 그런 걸로 기각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국회가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위법성이 없을 때 내용적 심사에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사법심사를 조금 자제하겠다라는 거고 이번은 계엄에서 예를 들면 모든 국법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근데 관보에 계엄 포고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절차부터 위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더 볼 것이 없는 또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아무 흔결이 없을 때 내용적 심사에서 대한민국이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북한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사법심사론이 저는 약간 근데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그 배제론,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배제론은 이제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붙일 데가 없습니다. 다만 외교관계에 있어서 일부 그 내용적 심사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만 남아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그껏 들어오는 거는 절차적 흠결이 있던 이 불법 계엄에서는 맞지 않는 무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 관련된 내용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노희범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또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국회에 탄핵 소추안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의 반발이 큰데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붕어 없는 붕어빵이요 사기 탄핵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철회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철회된 겁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 좀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해서 막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살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공소장 변경해서 철회를 해버리고 상해죄로 계속 진행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사검사는 네. 아주 큰 징계를 받을 겁니다. 다만 검사 같은 경우에는 독임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오롯이 책임지면 되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여야 합의 그것도 200석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합의해서 내란을 거의 80%를 해서 넣었는데 본인들이 소추단이 뭐라고 거기에서 어떤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걸 임의로 철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응소했는 상대방의 동의도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회 자체가 문제이고 더불어서 그 과정도 문제입니다. 네. 지난번 그 변론 기일에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권유하거나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철회하느냐라고 헌법재판관이 물으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권유를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제가 그 모 방송국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해가지고 그것을 철회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결과를 예단해 놓고 그거 빼면은 빨리 결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예단을 갖게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한 내부적인 확인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김주루 변호사, 노희본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영 변호사님 많이 흥분하셔가지고 붕어빵에 원래 붕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붕어 없는 붕어빵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행위 자체가 빠졌다. 예를 들면 빠진 게 아니지만 행위가 빠졌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방어해야 될 게 줄어드니까. 일단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적용 법조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지 행위 자체가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이나 이런 것들이 형사적으로 내란죄까지 포섭되느냐 마느냐까지는 판단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 이제 공격 방법을 재정리한 거죠.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행위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고 이제 기사에 너무 많이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변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뻔한 쟁점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재의결까지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루고 싶다. 하루라도 미루고 싶다. 이 결정을 하루라도 미뤄서 대선 타이밍을 좀 뒤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정무적 의도가 더 짙게 깔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님? 저는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법리적인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분야는 우리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반 청취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치적인 견해로 막 공격을 하는 소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이걸 정리해 보면 탄핵 소추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철회하거나 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범죄 사실은 이미 탄핵 소추 사유에 다 들어있고 네. 그것이 국회는 헌법 위반도 되고 개헌법 위반도 되고 형법 위반도 중복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다 적어놨어요. 근데 국회 측 대리인은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국회가 얘기한 적용 법조 중에서 우리는 헌법 위반 위주로 주로 주장을 하겠다. 네. 주로 형법 위반의 내란 범죄. 지금 형법 위반의 내란 범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돼 있고요. 개헌법의 각 조항을 다 위반한 게 다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대통령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비춰서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헌법 위반의 중대성만으로도 대통령 파면하는데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헌법 위반 위주로 주장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법률에 위반돼서 파면할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어떤 주장,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고유한 권한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 소추의 사유 자체를 철회한 것이니까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이 헌법 위반만 주로 주장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또 구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자꾸 무슨 내란죄가 80%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정량적으로 80%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탄핵 소추 사유는 그대로 있습니다. 헌법 위반도 있고 형법 위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그냥 맡겨두면 됩니다. 재판관들이 법적인 평가를 통해서 헌법 위반, 형법 위반까지 판단할지 아니면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는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맡겨두면 된다. 알겠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많이들 궁금해하는 건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소추 사유가 빠지고 들어가고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의 일정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저는 국회 측에서 지금 형법의 내란 범죄 부분을 빼겠다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이고 내란 범죄에 대한 뭐 성립을 떠나서 성립 후에 어떤 양형까지 정하는 형사재판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 위반만으로도 충분히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고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니 굳이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청구인인 국회가. 그렇다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뭐 그걸 참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뭐 그것까지 판단하고도 파면 여부를 결정해도 되고 아니면 국회 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란 범죄, 형법의 내란 범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판단하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예. 네. 최진식 변호사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7쪽 되는 그 탄핵 소추 결의서 중에 내란 관련돼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란죄를 범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 분량이 실질적으로 27쪽 중에 거의 20쪽에 가까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서 내란죄란 것이 빠져 있다고 하면은 동의했던 18분 중에도 상당수는 나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와 달리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한 것 중에 80%에 가까운 부분을 철회하려고 하면은 다시 재결의를 통해 가지고 내부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법조인의 양심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 앞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나중에 다 철회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저는 그렇다는 점에서 너무 헌법재판소 탄핵, 대통령의 탄핵을 희화화한다는 의미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공수처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상하시나요? 저는 일단 계속 그 자진 출석을 계속 거부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적부심 결과는 뭐 뻔하다고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찬가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그 이후에 뭐 공수처에서 한다면 구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 저는 반드시 이게 체포해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애시당초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 자체가 구속을 스스로 불가피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노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이신 거죠? 저는 헌법연구관. 그러면 뭐 판사 검사 쪽은 아니신 네, 거고요. 예. 지금 이 체포적부심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른바 좀 영장 발부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됐던 그 논란 때문에 여기다 신청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특히 또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위법하다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2번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예. 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판사가 또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 아예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권한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근거도 있습니다. 지금 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해서 구속해서 기소까지 돼서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 그 관련 범죄가 뭐냐? 내란죄라는 거죠. 직권을 남용해서 내란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또 체포영장은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에 있고 한남동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서 재판 관할이 있는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해도 되지만 법 규정에 다만 주거지나 뭐 범죄지 이런 경우에는 그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다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수사의 정당성,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의 뭐 정당성을 계속 시비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크다. 오히려 본인이 정말 이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본인이 어떤 행위가 뭐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재판에 나가서 당당하게 다퉈야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법적 근거도 부실한 그런 주장으로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당당하게 대통령의 어떤 지위에 있었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체포적부심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그렇게 됐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일까요? 뭐 중앙지방법원이어서 달라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하건 체포적부심에 따라서 석방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아까 왜 그러면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서울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열쇠는 공수처가 그렇게 좋아하는 관할 때문입니다. 최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그 대리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체포적부심 청구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보면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통상 체포적부심은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각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게 영장을 발부했는 것이 아니고 인치돼 있는 장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가 있는 과천에 있는 관할을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적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참 황당한 부분인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원래 서부지방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는 그 구치소가 철왕동에 있는 남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천에 이게 공수처가 있다 보니까 과천에서 가까운 서울구치소를 인치장소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치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서부지방법원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이구 이거 봐라 봤더니만 서울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네 해서 서부가 아닌 서울지방법원으로 청구를 했는 것이고요. 그럼 청구가 인용될 것인지 여부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석방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영장 자체 위법성은 아마 많이 했는데 영장 집행도 적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어떻게 보면 허위 공문서 위조 및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 부분이 있는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 55 경비단의 어떤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그 논란이 벌어졌고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소법 110조 111조에 따르는 책임자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집행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석방하러 갈 가능성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디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뭐 법원 조직에 서부파가 있고 중앙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협지도 아니고요. 최초에는 이제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념 논쟁을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다른 판사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리고 중간에 또 이의 신청했던 거는 또 합의부였고요. 그래서 다 이제 재판부가 달랐던 거고 판사가 달랐던 거라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피의자, 그러니까 어디를 관할 법원으로 했어야 되는 중앙이냐 서부이냐는 약간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부는 논쟁이 아니고요. 왜 중앙일 수 있냐 아닐 수 있냐가 약간 논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상 공소 제기할 때는 중앙지방법원인데 이게 기소권이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했으면 중앙이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요. 그래서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서부로 해도 되고 중앙으로 해도 됩니다. 요 그 인치가 서울구치소로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중앙으로 했냐를 가지고 정무적인 어떤 의도랑 별도로 법리적으로 중앙에서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은 없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노 변호사님 그러면 아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하도 불법 또 적법 절차냐 이렇게 제기를 한다면 아예 서울 법 적용이 다르지 않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공수처에서 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켜가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수처는 그냥 수사 과정에서 관저의 관할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또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그 해당 관할법원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 법원에서 2번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서부 법원에 청구했을 경우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면서 차라리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줘라. 그래야 내가 실질심사 가서 지금까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다. 공정하게 그런 류의 어떤 주장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인치 장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일부러 체포적부 심사를 서울중앙법원이 대통령의 어떤 관할이니까 중앙법원에서 차라리 이 체포적부 심사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언의 구속영장 청구를 중앙에다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별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 변호사님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1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해도 너무 해줬는지 1심 선거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고하는 데만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 같은 것도 안 받고 받은 이후에도 변호인 선임을 안 하는 이런 이른바 침대 축구적 전략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결국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련된 형사 사건을 이른바 집중심리제로를 해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하다가 제 기억에 일주일에 3번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선법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내에 끝내기 위한 의도. 1심은 이미 늦어졌기 때문에 2심, 3심은 최대한 그 규정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심리로 해서 2월 달까지 심리를 하고 빠르면은 3월 중순 정도면은 판결 결과를 내겠다는 어떻게 보면 서울고등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겠다. 어떤 법적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에 있을 수는 있어도 법원이 그냥 정해진 법조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니까 그 자체를 누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문제. 법조인으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사건 끝내는 게 좋죠. 어쨌든 사건 빨리 터는 게 좋고 이제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 재판부가 지금 배당은 됐는데 2월 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위증교 사건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런 신청이 재판부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은 어쨌든 어느 쪽이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좀 좋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논란은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가 남긴 것들도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다음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최진영 변호사가 이야기하셨는데 일종의 여론을 의식한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적인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모든 재판부가
계속적으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을 이제 배당을 해서 균등하게 배분되거든요. 이제 그걸 통상 이제 신건이라고 하는데 신건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그거는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서 심리 부담을 덜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뭐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읽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 여론도 있고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비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집중해서 신건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심리를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세 분께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아있는 일정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유념해야 될 기준은 뭘지 세 분께 의견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준우 변호사부터요. 이게 이제 헌정 질서 안에서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탈주하려고 했던 이 사건에서 좀 신속한 재판 그리고 그러면서도 신중한 그런 것들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체포영장이 뭐 어떻게 되느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하더라 어쨌든 간에 가는 길이 어떻든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은 굉장히 오랜 싸움입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은 사실은 이제 4월 이내에는 다 이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것은 우리 헌정 체제가 예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종식시켜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민족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도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예.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소송 지연이나 부당한 무리한 주장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적 고려나 어떤 뭐 다른 당리당략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유린된 헌정,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알겠습니다. 어떤 절차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네. 전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수사와 탄핵 절차를 해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법을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 수사 절차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따라서 내란죄는 국수본엔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경찰에 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여야 합의해서 특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꼼수로 자꾸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란 점. 나아가 헌법재판관님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신속한 재판과 함께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 보장 그런 부분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를 재판 절차한테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재판부가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국민의 승복할 수 있는 절차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